안녕하세요. 오늘 기초공학 5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얕은 기초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원으로 기초의 지지력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얕은 기초는 3.1절에 개요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의 구분법, 그 다음에 얕은 기초의 지지력, 지지력에 미치는 지하수의 영향, 안전율, 편심 하중을 받는 기초,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게 이제 지지력, 지지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의 치마, 안밀 치마, 그 다음에 건물의 허용 치마량, 기초의 콘크리트 설계까지 해서 기초의 치마량에 대해서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토목 구조물은 구조물, 그 다음에 기초, 지반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위에 교량이 이렇게 있고 차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그러한 구조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교량 밑에다가 이렇게 지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기초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교량이 되고 요 부분이 교량이 되고 요 부분이 교각이 됩니다. 그럼 교각 하부는 이렇게 기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초가 상부에 있는 이 상부의 이 하중을 잘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중을 잘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초가 이렇게 A와 같이 얕은 기초, B와 같이 깊은 기초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의 자체 하중 또는 외부에 가해진 하중이 이 기초를 통해서 이 집안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상부에서 내려온 하중을 집안에서 받을 때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받아주면은 좀 더 하중이 응력으로 바뀌는 응력이 받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응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를 넓게 만드는 얕은 기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기초의 바닥에는 이 반력이 작용합니다. 여기 반력이죠. Q가 반력입니다. 그 접지압이라는 거 하는데, 이러한 접지압이 발생되는 이때 이로 인한 집안의 응력이 집안의 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집안의 강도란 것은 집안에서 얼마나 상부 하중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집안의 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상부에 있는 하중을 집안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파괴가 일어나게 되겠죠. 또한 침하가 허용값 이내로 발생되도록 설계 및 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의 설계는 기초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일정한 안전율을 적용하며 실시하며, 집안 상태가 불량하거나 전단 변형이 우려될 경우 또는 특별히 문제성이 큰 집안에 대해서는 설계 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기초는 지방과 구조물 그리고 제반 조건에 따라서 그 형식이 정해지며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이러한 기초는 크게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또 여기서 이제 여러 형태로 세분이 되죠.
이 얕은 기초는 스왈로우 파운데이션 또는 스왈로우 푸팅이라고 하는데, 이 상부 구조와 일체로 비교적 얕은 심도의 지층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기초 바닥을 통하여 연직 응력과 전단 응력의 형태로 지지를 합니다. 얕은 기초는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형식의 기초지만 하부 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반을 개량하거나 치환하여 지지력을 증가시켜 설치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지지력이 약한 지층을 관통하여 말뚝이나 피어 등을 설치하여 지지력이 충분히 큰 깊은 지층에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전달하는 형식인 깊은 기초, 딥 파운데이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얕은 기초의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얕은 기초는 구조물의 하중을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서 지중 응력을 지반의 전단 강도보다 충분히 작게 유지하고 치마량의 허용치 이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연직 및 수평 하중을 지반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구조물 및 기초를 포함하는 지반 전체가 충분히 안정되어야 합니다. 얕은 기초는 상부 구조물의 조건 및 허용 치마량, 지반의 상태, 지반 강도와 압축성 등의 역학적 특성, 기초의 경제성 및 구조물과의 조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얕은 기초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얕은 기초는 구조물의 무게가 비교적 작고 지지력이 양호한 지반이 지표 가까이 있는 경우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한다고 해서 직접 기초, 다이렉트 파운데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 모양이 기둥의 하단을 확대시킨 형태이므로 확대 기초라고도 합니다. 스프레드 파운데이션. 또한 단순하게 근익 깊이가 기초의 폭의 4 내지 5배보다 작은 기초를 얕은 기초라고 합니다. 얕은 기초는 구조물의 하중을 기초 슬라브에서 지반에 직접 전달시키는 구조이며, 슬라브에서 접속되어 있는 기둥과 벽의 관계에 따라 다시 독립기초, 또 연속기초, 복합기초, 전면기초 등으로 구분하여 3-2와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독립기초입니다. 독립기초는 한 개의 기초가 한 개의 기둥을 지지하는 형태의 기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의 기둥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이러한 면적으로 하나의 이런 기초가, 한 개의 기둥과 하나의 기초가 결합하여 기초를 이루는 이러한 형태를 독립 확대 기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 기초가 있습니다. 연속 기초는 벽체 또는 2개 이상의 기둥을 지지하는 띠 모양으로 생긴 긴 형태의 기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줄기초, 띠기초 또는 대장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기초가 이렇게 길게, 독립기초 형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오게 되고, 각각의 하중이 이 줄기초에 전달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하부 지반에서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복합기초입니다.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둥이 너무 가까워서 기초를 각각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편심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초 형식입니다. 연결부를 확대하여 깊은 위치에
시공하는 경우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초가 있는데 여기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면적을 더 증가시켜 가지고 집안에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높이는 그러한 방식, 계단식 확대 기초죠. 또는 벽에다가 이렇게 확대하는 기초. 그리고 또 연결 확대 기초, 캔틸레버 확대 기초, 뭐 이런 기초들이 있는데 연속 기초와 이게 구별을 조금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면 기초입니다. 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서 이 전면 기초는 집안의 어떤 지지력이 아주 작을 경우에 여러 개의 기둥을 하나의 큰 슬래브에 연결하여 단위 면적당 작용 하중을 감소시킨 형태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단위 면적당 작용 하중은 감소하나 상재 하중의 영향이 깊은 집안에까지 미쳐서 절대 침하량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F가 전면 기초로서 이렇게 여러 개의 기둥에 큰 면적으로서 작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전면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얕은 기초는 전단 파괴 형태와 극한 지지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초의 성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집안에 따라서 접지압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연성기초일 경우입니다. 연성기초는 기초가 약간 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초가 되겠습니다. 도로로 얘기하면 아스팔트 기초 이런 것들이 연성기초가 되겠죠. 이러한 연성기초가 점토 집안에 설치될 때는 위에가 이게 상지하중입니다. 이게 이제 위에가 상지하중이 되고 밑에가 접지압이 되는데 접지압의 분포가 이렇게 전체가 침하량은 이렇게 가운데가 크게 생기지만은 접지압의 분포는 크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성기초가 사질토 집안에 설치가 되면 거꾸로 침하량이 양쪽 가장자리가 침하량이 크고 또 그러나 접지압의 분포는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접지압이 전체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강성기초일 때가 중요합니다. 강성기초일 때는 연성기초는 기초 자체가 이렇게 같이 휘어지기 때문에 접지압이 동일하게 분포가 되지만 강성기초는 기초 자체가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지압의 분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점토 집안에 이 강성기초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양쪽으로 접지압이 크고 가운데가 접지압이 적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성기초가 사질토 집안에 설치하게 되면 이번에는 가운데의 접지압이 제일 크고 가장자리 쪽으로 가면 접지압이 작아지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특히 강성기초의 점토 집안의 어떤 이런 형태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형태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얕은 기초의 지지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기초의 전단 파괴와 극한 지지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기초는 상부 구조물의 하중에 의하여 집안에 발생되는 전단 파괴나 과도한 침하의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를 지지하고 있는 집안이 전단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압력을 극한 지지력이라고 하며 Ultimate Bearing Capacity라고 합니다. 이 극한 지지력을 적절한 안전율로 나눈 것을 허용 지지력 Allowable Bearing Capac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용 하중은 허용 지지력의 기초의 바닥 면적 B 곱하기 L이 되겠죠. 그래서 하중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기초를 받는 면적이 있을 거고 그 면적에 대해서 폭 B와 L이 이렇게 된다면 작용 하중에 대한 받을 수 있는 허용 하중이 집안에서 받을 수 있는 허용 하중이 되겠죠. 이 허용 하중은 허용 지지력에서 면적 B 곱하기 L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 집안의 전단 파괴입니다. 자, 이 기초 집안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전반 전단 파괴, 그 다음에 국부 전단 파괴, 관입 전단 파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 전단 파괴는 아주 단단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파괴로서 폭비라는 이 기초에 하중이 주어질 때 이 파괴면의 형태를 전체에 걸쳐 가지고 동시에 전체의 파괴가 일어나는 그러한 파괴를 전반 전단 파괴라고 합니다. 전체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전반 전단 파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압력과 치마랑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아주 강성이 좋게 증가하다가 피크점을 그리면서 극한 지력을 보이면서 툭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부 전단 파괴는 이렇게 전면에 걸쳐서 동시에 일어나지가 않고 일정 면적 정도만 파괴면이 발생하고 이쪽에 점선이 있는 데까지는 파괴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중에 의해서 파괴가 발생한 침하량이 허용치 이내가 넘어가면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침하량이 벌써 허용치 이내를 넘어갈 정도로 침하가 일어나서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를 국부 전단 파괴라고 합니다. 이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전반 전단 파괴일 때는 피크 시에서의 침하량이 이 정도 발휘가 된다고 하면은 국부 전단 파괴는 침하량이 이렇게 많이 발휘가 되죠. 많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침하량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입 전단 파괴를 보겠습니다. 관입 전단 파괴는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이 관입 전단 파괴는 꼭 우리 케이크에다가 초를 꼽으면은 폭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집안이 너무 약해서 그냥 폭 이렇게 꼽히면서 치마가 이렇게 생기고 파괴가 일어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때는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압력과 침하량의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반 전단 파괴는 조밀한 모래나 단단한 점성토와 같이 압축성이 작은 흙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압력과 치마의 관계는 봤고요. 작용 하중이 점점 커지면 기초의 침하도 증가하고 하중이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기초를 지지하는 흙에서 갑작스러운 전단 파괴가 발생하게 되고 파괴면은 지표면까지 확장되어 기초 집안에 융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국부전단 파괴. 이 경우는 중간 정도의 다짐 상태나 의 모래, 점성토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흙위에 설치한 기초의 작용하는 하중이 어느 정도 커지면 치마가 크게 증가하지만 뚜렷한 어떤 정점, 피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의 치마량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서 흙의 파괴면이 지표면까지 나중에는 확장이 되게 되죠. 관입전단 파괴는 매우 느슨한 흙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느슨한 흙 위에 놓인 기초의 압력치마량 곡선은 경사가 급하게 되어 거의 직선에 가깝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지표면까지 파괴면이 확산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일어나고 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아주 연약 점토층에서 일어나는 파괴가 관입전단 파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전반 전단 파괴의 모습입니다. 따로따로 분류해서 공부를 정리를 하면 자, 일반적인 지지력 산정 시에 전단 파괴의 모습을 이용하게 됩니다. 단위 면적당 하중이 극한 응력이 되면은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좀이라는 사질토, 단단한 점토 지반층에서 발생한다. 두 번째, 국부전단 파괴, 로컬 쉘 페일리어. 이런 경우에는 파괴가 이 정도까지만 생기다가 이렇게 끝나는 형태로서 기초가 이렇게 이런 식의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중간 정도의 다짐도를 가지는 사질토 및 점성토에 발생되며 최초 파괴는 먼저 Q 관점에서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 점차 기초 저면 바깥쪽으로 파손이 진행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초반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요거를 진행성 파괴, 프로그레시브 페일리오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이 관입전단 파괴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관입전단 파괴는 펀칭 히어라고 합니다. 펀칭 아시죠? 펀칭 히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냥 기초가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치마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국부전단 파괴입니다. 지금 기초의 변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느슨한 정도의 다짐도를 가지는 사질토 및 점성토. 이 파손의 형태는 기초 저면에서만 발생하고 지표면까지 연장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지력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력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지지력을 평가하게 되느냐. 따라서 이 지지력의 평가 방법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이론적인 응력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금 전에 봤던 전반 전단 파괴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초기에 탄성 영역,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탄성 영역에서 두 번째, 이 두 번째 영역을 우리 책에서는
대수 나선 원호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과도 영역 또는 방사상 전단 영역, 뭐 여러 가지 말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되는 요 영역을 랭킨의 소성 영역이다, 선형 전단 파괴 영역이다, 또는 랭킨의 수동 영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기초에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기초에 대한 접지압이 생기게 되고, 이 접지압이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이 기초가 상부 하중을 지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치마가 생기게 됩니다. 치마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탄성 영역이 치마가 생기면서 2번의 이 원호 전단 영역을 밀게 되죠. 이쪽으로 밀게 됩니다. 이게 밀게 되면은 이 원호 전단 영역은 이 원호를 타고 이렇게 양쪽으로 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다시 이 2번 영역은 양쪽으로 이렇게 랭킨의 소성 영역 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랭킨의 소성 영역은 밀리면서 이렇게 융기가 발생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각각을 해석을 해서 지지력을 유도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리얼 파운데이션, 실제의 어떤 기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시험을 해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꼭 이제 이건 실제 기초로 하는 거고, 요거는 풀 스케일 로드 테스트로서 크기가 실제와 똑같은 크기로 시험을 해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실제로 이러한 기초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기초에다가 자키로서 하중을 제하를 하게 되겠죠. 하중을 제하를 할 때 각각의 코너 EV의 침하량을,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습니다. 변이 측정계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각각을 측정을 하여 침하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하량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측정을 하게 되고, 하중의 크기는 가운데 있는 이 로드셀을 통해서 하중의 크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풀스케일의 로드 테스트를 통하면은 어느 정도 확실한 그 집안의 지지력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렇게 풀스케일로 못하더라도 좀 작게 만드는 모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테스트 온 모델 푸팅에 해당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이 실제로 이걸 하는 데는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유한요소라는 FEM입니다. 유한요소라는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실제와 비슷한 조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변이라든지 침하량이라든지
응력 분포가 일어나는지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렇게 유한 요소를 통한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구현을 하고 집안을 또 구현을 해서 하중을 주면은 이 하중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앵커리지 파운데이션으로서 하중이 위로 업리프트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모멘트도 작용을 하고 전단도 작용을 하고 하는 경우에 대한 그러한 유한요소 상에서 어떤 응력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또 토목 실무 시간에 이러한 유한요소의 해석 부분은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유한요소는 실제 우리가 이론적인 실제로 시험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론적인 어떤 해석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실제 이러한 시험을 하기에는 너무 경비가 많이 소용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렇게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집안이 거동이라든지 또는 어떤 응력의 분포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거동을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책에 있는 그 88페이지에 있는 얕은 기초의 지지력 결정 방법을 통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얕은 지지력 결정 방법은 해석적인 방법과 경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적인 방법은 탄성론, 고전 토합론, 소성론, 수치 해석법 이런 것들이 있고 경험적 방법은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평판 지하 시험이나 프레션 비트 시험, 표준 관입 시험, 콩 관입 시험, 그 다음에 현장 배인 시험 등을 통해서 직접 시험을 해서 그 집안의 지지력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석적 방법이 있는데 해석적 방법은 탄성론과 그 다음에 소성론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자, 이러한 탄성론과 소성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우리가 탄성과 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응력과 변형률의 곡선을 그리면서 공부를 했었죠. 이때 이 어떤 공시체라든지 또는 물체가 하중을 받을 때 변형률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응력 변형률 부분과 응력 부분이 직선적으로 이렇게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까지를 우리가 탄성 한계라고 했고 이때의 기울기를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했죠. 그죠?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때 이 탄성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물체는 탄성의 한계까지는 하중을 제한을 했다가 다시 그 하중을 제거를 하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변형이 0으로 돌아옵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소성적인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성적인 거동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응력이 더 증가하지 않더라도 변형률이 계속 발휘가 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의 범위를 소성 범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었고 이 소성을 넘어서게 되면은 하중을 제거해도
원래 0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잔류의 변형이 발생하는 이렇게 돌아오는 이 잔류 변이 또는 소성 변이라고 하죠. 이러한 변이가 잔류하게 되는 이러한 이 부분을 이러한 이 범위를 소성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탄성은 이 탄성의 범위만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이 탄성의 범위만을 이용을 해서 개수라든지 또는 변형과 변형 응력을 이 안에서만 사용하게 되고 이 탄성의 범위가 넘어서면은 이거를 파괴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콘크리트나 스틸 같은 경우는 아주 강성이 크고 응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성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초가 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반, 즉 흙이나 흙 중에서도 뭐 점토도 있고 풍화토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응력 변형률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탄성의 구간도 별로 없고 이렇게 전 구간에 걸쳐서 탄성과 소성이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그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탄성관을 사용하게 되면은 워낙 탄성의 범위가 작아서 실제로 이 재료 자체를 어떠한 기초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지반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니 이럴 때 소성의 어떤 영역까지도 같이 사용을 좀 하자 하는 의미에서 소성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성의 부분과 소성의 부분, 소성은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탄성은 일라스틱.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을 같이 좀 사용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소성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성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우리 지중 응력을 구하는 보신에 의해 또는 그 랭킨의 그 파괴 영역 뭐 이런 부분들은 랭킨의 그 투합의 산정, 지지력 공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론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소성론까지 범위가 확대된 한계평형법, 한계해석법 이러한 부분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하여 종종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수치 해석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한 차분법이나 유한요소법과 같은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예전에 우리가 이러한 공치라 이러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계산이 너무 복잡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해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연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컴퓨터를 이용한 유한차분법과 유한요소법을 통하여 우리가 탄성이나 소성의 방식 또는 어떤 우리가 파괴 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즘에는 이러한 수치 해석적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 해석적 방법을 우리 토목공학과에서도 여러분들 토목 설계를 통하여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또 실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해석적인 방법들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해석적인 방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할 우리 토질력학 또는 기초공학에서의 이론들, 그리고 여기서 테르자키의 극한지지적 공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지만 실무에서도 이 수재해석 방법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먼저 공부하는 시간이 지금 이쪽 기초공학 시간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깊이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테르자키의 지지력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